안녕하세요. 조현진의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집중!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계는 잠재력이 크다 보니 어떤 이슈에 대해 주가의 변동성도 큽니다. 이익 대비 주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특성입니다. 치료제 하나만 개발해도 그 연구개발비로 몇백억이 지출되었더라도 순식간에 엄청난 부가가치의 이익으로 바뀝니다. 회계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연구개발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성공률이 희박한 임상에 몇백억, 몇천억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쏟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쉽게 처리해 당장의 마이너스로 인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의 경우 내부적인 R&D 인원들이 의약품 개발을 위해 고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느냐, 비용으로 인식하느냐는 창출 과정상으로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약하면 지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이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지출이 미래의 수익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구활동의 예로는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두 번째,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하거나 응용하는 활동, 세 번째,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에 대해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네 번째,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에 대해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발 활동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세 번째,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네 번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다섯 번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 여섯 번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의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입니다. 이 6가지를 제시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산으로 인식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더 많습니다. 개발활동의 예로는 첫 번째,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두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급,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세 번째, 상업적인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네 번째,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입니다. 연구활동의 예에는 대체안을 탐색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등 최종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목적으로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선택된 안에 대해 설계, 제작, 시험하는 것들로 최종적인 느낌입니다. 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측정되는 방식, 어떤 원가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때는 그 원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취득세도 납부할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수수료도 지불하고 해당 거래 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해당 무형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로는 그 실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 원가, 용역 원가 등이 있을 것이고 이 무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이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해 수반되는 수수료, 그리고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이나 라이선스의 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잡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중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신라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라젠의 경우 가남 3상까지 진행되었던 회사로 2017년 1월 2일 12,950원이었던 주가가 2017년 최고가 152,300원까지 올랐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팩400 개발 기대로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신라젠은 당시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이미 비용으로 잡고 있다며 회계 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가남 인상 3상에 실패하며 2017년 388억 원, 2018년 379억 원, 2019년 690억 원 등 연구개발비가 지출로 되며 자본 잠식 우려로 나왔습니다. 2017년 하반기의 신라젠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했었고 바이오 열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남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팩400 글로벌 인상 3상이 2019년 8월 초 독립모니터링위원회의 공고로 중단된 것입니다. 가남 인상이 실패한 것입니다. 한때 15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인상 중단 공시 이후 만원대까지 추락합니다. 신약의 성공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는 상승했었죠. 공모가의 10배까지 치솟았으나 결국은 거래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신약 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입니다. 투자 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합니다. 통상 5,000개에서 10,000개의 후보 물질 중 1개의 약품이 신약 승인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발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성공한다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뒤따르기에 바이오 업계는 항상 주목받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임상 결과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허위로 공시한 전례가 있으며 신라젠도 임상 실패에 대한 결과 공개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팩400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았으나 공시 전에 경영진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오협회가 2017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부터 품목 승인까지의 성공률은 9.6%입니다. 10%가 되지 않습니다. FM스쿨 투자를 할 때 희망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10%의 성공률에 베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